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저희 대선배님이신 기상청장님께서 너무 멋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오셔가지고 사실 그 강의만 기억하셔도 많이 얻고 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관하시고 주최하신 기관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부산에서 열심히 출발을 해가지고 요 밑에서 이제 로봇 무슨 김밥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일 빨리 된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제일 매운 걸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먹고서 지금도 이제 막 이렇게 열이 나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후 스마트 농업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농업이 백그라운드고 식물 병리학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했지만 지금 에이펙 기후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기상 기후 정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후 서비스를 활용한 기후 스마트 농업을 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전에 일단은 제가 기후 스마트 농업을 담당을 했으니까요. 농업 부문에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시인이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이제 아까 기상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후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극한 기후들, 기상 그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런 문제들을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난 한 10년간 그런 기사들을 이제 한번 좀 클리핑을 잠시 해봤더니 제가 모두 다 하진 못하고요.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기상 이런 극한 기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이렇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상 기후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인지를 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가 뭐를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완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가끔씩은 저희가 싸워야 됩니다. 그죠? 문제를 싸워서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기후 스마트 농업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어프로치를 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 같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릴 필요가 없는데, 가끔씩 우리가 스마트 농업하고 기후 스마트 농업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보통 ICT나 이런 이제 우리나라에는 ICT 기술이 아주 그냥 출중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라고 이제 좀 이렇게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게 전부는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 생산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위험 최소화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게 기후 스마트 농업입니다. 근데 기후 스마트 농업이 그냥 우리가 어떤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프랙티스라고 해서 스마트 농업 기술 더하기,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거를 서포트하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기후 스마트 하면은 기후 스마트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요 세 가지가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함께 작용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 스마트 농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기후 스마트 농업일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랙티스나 아니면은 그 팔러시, 그 정책 같은 거를 얘는 기후 스마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컨텍스트 베이스로 보면은 실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확실히 기후 스마트 농업인 거는 많이 없고요. 이 중간에 걸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이 하베이라는 분이 썼던 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만드신 건데,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일 경작을 해서 어떤 농업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적응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완화로 가든지,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는 패스는 저희들이 열심히 고민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둘 다 적응도 하고 완화도 하고 요걸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은 전문용어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는 게 이제 생기거든요. 적응을 하다 보면 완화를 못 하게 되고, 완화를 하게 되면 적응을 못 하게 되고,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후 스마트 농업을 제대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시도하고 있는 게 얼터너티브 웨팅 앤 드라이라고 그래서 논에다가 물을 얕게 됐다가 뺐다가 얕게 됐다가 뺐다가 뭐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얼터너티브 웨팅 드라이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을 하게 되면은 물 사용량을 30% 줄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메탄이라든지 이런 그린하우스 가스를 이제 뭐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적응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얘가 기후 스마트 농업이다 했지만 실제 보면은 일드가 생산성이 잘 안 올라요. 그죠? 어떤 때는 오르지만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은 진짜 기후 스마트 농업을 한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새로 도입된 개념이 이 Systems of Rice Intensification이라고 해서 3라는 개념입니다. 3는 뭐 하는 거냐면 간단하게 그냥 이제 벼를 재배할 때 그냥 이렇게 좀 간격을 많이 재배를 하고 한꺼번에 많이 심지 말고 한 개씩만 심고 그다음에 재배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물 얕게 되는 거 얼터너티브 웨트 앤 드라이를 요거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게 진짜 석세스풀한 그런 기후 스마트 농업 케이스가 됐던 거고요. 실제 보면은 일드가 생산성이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씨앗의 양이라든지 물 그리고 완화라든지 적응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서 이게 기후 스마트 농업의 뭐 하나의 그냥 모범 사례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3가 지금 현재 한 40개국에서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시험 포장에서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씀드렸던 거는 기후 스마트 농업은 이렇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런 기술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815개 정도를 이제 랜덤으로 문헌 조사를 해가지고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뽑아서 봤더니 실제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적어집니다. 이게 이제 SRI하고 뭐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짜 기후 스마트 농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뉴 파라다임이라고 해서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요 기후 스마트 농업을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 체인 접근법이고 이건 랜드스케이프 접근법인데 밸류 체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급 체인, 뭐 서플라이 체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농사꾼이 농사를 짓고 그거를 가공을 하고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까지 가는 거를 전체 밸류라고 그러고요. 이 밸류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후 스마트 농업을 생각할 때 밸류 체인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밸류 체인 전체를 가지고서 기후 변화 영향 평가도 해보고 이거는 이제 그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소비자한테 가는 전체 밸류 체인을 CSI로라는 데서 한 건데 그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그러면 적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티게이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이 밸류 체인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완화를 할 수 있냐, 어느 시점에서 완화가 제일 필요하냐. 어느 시점에서 적응이 제일 필요하니 그리고 생산성 높이는 거는 이 밸류 체인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쭉 올릴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바라보는 게 밸류 체인 어프로치고요. 이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한 분이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랜드스케이프 어프로치라고 해서 FAO에서는 이거를 약간 밀고 있어요. 밀고 있는 게 뭐냐면 랜드스케이프 어프로치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 전체 하나의 마을에다가 한번 다 시범 사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적용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는 당연히 기후뿐만 아니라 환경과 그런 에코시스템이 한꺼번에 버무려져 가지고 여기에 사시는 농민분들 그 커뮤니티 뭐 이런 사회랑 같이 버무려 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실현을 했던 게 이제 클라이밋 스마트 빌리지라고 해서 기후 스마트 빌리지라고 하고 기후 스마트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는 하나의 빌리지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세 가지 프로그램과 프랙티스와 펄러시를 다 써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동체가 한꺼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다 써가지고 기후 스마트 농업을 한번 제대로 실현해보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후 스마트 빌리지를 만들 때는 전문가들이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해서 대상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뭐 가계, 취약성, 위험 평가 등 전체적으로 베이스라인 이렇게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 봤을 때 충청남도 논산이라고 봤을 때 충청남도 논산에서 이 마을에 필요한 기후 스마트 기술은 뭐가 있을까? 제가 맞춤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맞춤형 기술이 뭐가 있을 거고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아무도 안 오셨군요. 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약간 기후 스마트 농업의 바이블처럼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우리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들을 이렇게 한번 다 정리를 하셨어요. 정리를 하셔가지고 각 기술별로 생산성 영향은 뭐가 있냐, 적응 영향 그리고 온실가스 완화의 잠재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양적으로 하진 못하셨고 질적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하셨고요. 또 이제 제도에 우리 기후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까지도 한번 쭉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일단은 아이덴티파이가 되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구자들과 그리고 정부 관계자와 그 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팀을 구축해서 이런 각각의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다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논물을 얕게 되는 이런 기후 스마트 농법인데 요거의 편익 분석이 뭐냐 했을 때 돈을 버냐 마냐 그리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조기 경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선점이 뭐니 그리고 현재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것들 뭐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성공 사례 또 실패 사례를 분석을 해서 일종의 하나의 시범 단지를 제대로 한번 구축을 해보는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맞춤형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청자님께서도 기후 스마트 농업은 아무데나 똑같은 것들을 같은 국가에 뭐 여러 국가에 똑같은 것들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처럼 기후 스마트 농업은 이제 지역 맞춤형 솔루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했을 때 성공했다는 사례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이 돈 벌면은 저도 벌고 싶잖아요. 남이 성공하면 저도 성공하고 싶은 것처럼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제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스마트 빌리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개도국 사업을 뭐 예전에 한번 이제 요즘도 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센터가 기상기후 정보를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기상청 산하 조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요 세 가지 제도와 프로그램과 이런 기술들을 그러면은 기후 정보를 가지고서 기상기후 정보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개념을 했냐면 기상기후 정보는 기후 스마트 농업의 버틀러다. 버틀러는 집사예요, 집사. 집에 큰 저택에 있는 집사입니다. 집사는 누군가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뭘 하고 싶으면 그 집사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해도 돼요, 말아도 돼요. 뭐 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가 모든 걸 다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상기후 정보가 요 세 가지를 다 관장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걔네들 가이드 할 수 있다. 이 가이드 같잖아요. 가이드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기상기후 정보가 딱 한 개밖에 없으면 가이드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인데 그중에서 다 가이드를 하려면 기상기후 정보가 굉장히 관측 정보부터 시작해서 날씨 예보, 그다음에 월간 예보, 그다음에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아주 스케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스케일들을 사용하게 되면 농업에서 이 가이드를 잘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observation은 관측 자료라는 건데 관측 자료 가지고서 과거 30년 관측 자료, 과거 자료를 가지고서 그 현장 지역의 기후 뭐 리스크가 뭔지 아니면은 뭐 거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날씨 예보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농업적인 그런 의사결정들 그리고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케일의 기후 정보를 가지고서 기후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정보는 집사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저희가 말씀드렸던 기후 스마트 농업 공법들을 보시면 기법들을 보시면 기후 정보를 안 사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 하나하나 할 때 다 기후 정보가 기상 정보가 어떻게든 사용됩니다. 그래서 집사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친구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저희가 통과 사업을 하고 바누아투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과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GCF에서 바누아투 사업도 이제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누아투에서도 저희가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해서 기후 스마트 농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됐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저희가 만들어준 이 기후 스마트 빌리지에서 기후 스마트 농업을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해서 제대로 하는 친구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 스마트라는 친구가 처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디서 농사를 짓지? 뭐를 농사를 지어야 되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후 위험 지도라고 해서 그 과거의 기후 자료 가지고서 지역을 보고 내가 지금 밀을 재배하고 싶은데 밀이 해당 지역에서 잘 자라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밀을 내가 만들었을 때 마켓에 제대로 팔 수 있는지 마켓 액세스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이 기후 스마트 빌리지인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제도라든지 이런 교육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갑자기 엘니뇨 뉴스가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엘니뇨가 올 거다. 엘니뇨가 온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어요. 엘니뇨가 뭐지? 엘니뇨가 오면은 가뭄이 오는데 그랬는데 이 친구는 이제 농업 정보지 지역의 농업 그 기관에서 보내준 농업 정보지를 봤더니 엘니뇨 때는 비가 덜 오더라. 가뭄이 오겠구나. 가뭄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그러면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어야 되겠구나. 가뭄이 오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저와 같은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만들어준 이런 디시전 의사결정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가지고서 언제 심으면은 내가 생산성이 가장 높지 해가지고 플랜팅 데이스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또 식물병리 하는 사람들이 병해충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엘니뇨 때는 봤더니 병보다는 해충해가 더 많더라. 그러면은 곤충의 그 병보다는 그러면 해충에 강한 이 언더힐이라는 품종을 한번 심어봐. 그래서 그 심은 품종을 심게 됐어요. 그리고 비가 덜 오니까 당연히 토양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토양 수분을 아끼는 농사 기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옆집에서 노틸 드릴이라고 해서 경운을 안 하고 경운 없이 그냥 꽁꽁꽁꽁 찍어가지고 하는 경운을 했어요. 미니멈 최소 공법이죠.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토양 수분을 최대한 아꼈고 농사를 지면서 영농일지를 열심히 썼습니다. 왜 영농일지는 나중에 자기가 참고할 수 있는 바이블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날씨 예보를 참고를 했어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계절 예보도 주죠. 향후 앞으로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비가 덜 올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요걸 좀 감안해서 농사를 져. 그리고 농진청에서 농업기상재 조기경보 시스템이라고 아주 좋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매일매일 나한테 이렇게 기상 정보도 주고 그리고 너네 가뭄해라든지 풍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재해에 대한 정보들을 막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마켓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요 건초를 그냥 파는 거예요. 밀을 끝까지 안 키우고 건초를 그냥 막 갖다 파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엘니뇨 때는 생산성이 이제 툭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요 기다렸다가 괜히 뭐 0.5톤 해가지고 파느니 건초 파는 게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노동력 덜 들이고 빨리 팔자 그랬는데 얘는 지금 어디 있었어요? 기후 스마트 빌리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기후 스마트 농법도 열심히 했다고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벌 거니까 나는 너네보다는 벌 거야. 끝까지 나는 농사를 질 거야. 그래서 끝까지 농사를 졌습니다. 끝까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요 이제 통계 자료를 봤더니 마켓에서 시장 가격이 우리가 출하되는 시점에서 좀 약간 갭이 생기네요. 그 이후에 시장 가격이 피크를 치는 게 좀 레그가 있어요. 이 간격이 있다는 걸 보고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팔지 말고 지금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좀 팔고 나중에 뒀다가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팔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열심히 기후 스마트 농업을 하면서 뭐를 했죠? 카본 시퀘스트링이라고 해서 이 카본 마켓이라는 게 이제 요즘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카본을 탄소를 공기 중으로 덜 배출을 하는 이런 기후 스마트 농법들을 열심히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카본 마켓에서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용돈을 좀 벌었죠. 자, 이 친구가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친구가 혼자는 못했고 요 기후 스마트 빌리지라는 공동체 안에서 요 세 가지 그리고 기법과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성공한 사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나무처럼 우리가 한 가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컴포넌트들이 뭉쳤을 때 진짜 기후 스마트 농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